네, 이해찬 당대표의 개의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차 학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내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경 운영의 목표로 삼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촛불 시민의 뜻을 이어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바꾸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17개 시도가 내년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번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정책 협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정책 협의를 이제 해왔습니다. 오늘 경기도를 마무리하면은 모두가 다 이제 끝나는데, 예결위에서 그 시도들이 요청한 사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말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달밖에 안 남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그 명운을 가르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긴장이 되고 이제 그럴 텐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 상대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당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보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는 논리를 보면은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맞으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을 잘하면서 그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게 본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5번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무려
16,076건에 이릅니다. 국회가 우리나라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발 국회 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스톱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국회는 없었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3법이나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같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말로만 약속하고 처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외면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에 발만 묶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바싹 마른 논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절박한데도 11월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자유한국당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중요해도 제발 할 일은 합시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그 피해는 100%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민생은 더더욱 힘들고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비상식과 비효율의 정쟁 인질극은 끝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좀 처리합시다. 그리고 일 좀 합시다. 12월이 되기 전에 이제 20대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매주 1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도 처리하고 민생 현안도 챙겨갑시다.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10년 자사고를 대거 지정한 이후에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 과열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자가 절반이 되지 않아 그 설립 취지가 무색해져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교육 공공성 특유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시와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꿈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이 교육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입니다. 당정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 토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희 최고위원은 발언 있겠습니다. 예, 검찰이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한 세월호 탐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가족분들께서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는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과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 주임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등의 논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도 이러한 국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우려 표시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단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철저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MBC 퀴즈수첩의 검사 범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이 검사 범죄를 주로 취재했었던 심인보 기자를 모셔서 취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관예우의 폐해,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검찰 내부의 사건 배당 시스템의 심각함을 더욱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에도 공감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법무부 수장의 부재로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예우 철폐와 그를 위한 사건 배당 개선 논의 역시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여러 공고도 최근에는 신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촛불정부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선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절대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무려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정액을 요구한 것으로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간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적정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평등한 동맹관계를 해치는 요구와 주장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질문을 받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여전히 미납하고 있는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와 건강을 핑계로 광주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단 말입니까? 국민과 광주신문을 우롱한 전두환 씨는 즉각 사과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계속 출석을 불응하면 강제 구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두환 씨가 5.18 광주를 모르고 시민학살에 책임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책임을 진다 한 말입니까? 후한무치한 발언입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이 저지른 광주학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즉시 납부하여
자신의 가오를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두환 씨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가산점과 조국낙마, 표창장, 공간갑질, 박찬주 씨 영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칭하고 보수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위기 무마용, 이합집산이 얼마나 큰 정치력 낭비이며 소모적 쇼인지 우리는 지난 한국 정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에 모든 시간과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우선 살리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은 반성도 혁신도 없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합집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 울지로위원회는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 입법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난립에 고통받는 600만 자영업자의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카드 수수료율 0%대를 열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은 민생단체들이 누누이 요구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민생법안 통과가 정말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민생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민생 입법 연대 구성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초에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자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발표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 응답자 중에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많고요. 또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이미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성폭력 방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이 부분도 중요한 이번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중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15위에서 13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 또한 4,06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와 노동시장은 안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란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5.18 진상규명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등은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권력 부재와 국가 폭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절반의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부단한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훈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통합은 결과도 불투명하지만 동기도 매우 불투명해서 대상이 되는 정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발탄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작부터 힘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성급하고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고 또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가 없고 보수 통합이라면서 보수의 가치가 없고 또 국민의 공감도 없는 사무 통합 시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첫째, 반성이 없는 부분은 통합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정경유착이나 또 국정농단, 인권 탄압,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악정과 실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오히려 당의 분열로 탄핵이 가결됐고 그래서 정권을 잃었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촛불혁명을 완전히 모독하는 역사인식입니다. 언어도단이죠. 반성 없는 통합 시도가 설득력이 타당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국민 없는 통합 시도입니다. 통합이 대의를 가지려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절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보수 없는 보수 통합입니다. 통합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품격보다는 막말, 설득보다는 선동, 비판보다는 비방과 조롱이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극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없고 공학만 무성한, 정치 공학만 무성한 부실한 통합 시도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는 공감 없는 통합 시도입니다. 셀프 표창장, 공천 가산점, 박찬주 대장 영입, 그리고 계엄령 문건 등으로 국민의 비판과 의혹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이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 없고 국민 없고 보수 가치 없고 공감도 없는 그런 통합 시도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정치를 다시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논의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묻지마 정치 공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책임재정, 적극재정, 균형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 지출 규모를 한번 봤더니 1981년 39년 전이죠. 38년 전이네요. 그때 23%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2017년에 21.9%로 낮아졌습니다. 신계열 계산법을 쓰면 20.7%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과거보다 재정 지출이 GDP 비해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1%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간신히 22.8%까지 올렸습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3050 클럽 가입 국가 6개 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은 GDP 대비입니다. 20.8%인데 우리나라는 11.1%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19개 나라 가운데서도 꼴찌입니다. 그리고 OECD 29개 나라 가운데서는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두고서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8년도 예산안의 재정 충격 지수는 마이너스 0.09입니다. 재정 충격 지수는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예산 방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0보다 크면 확장 재정이고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아직 확장 재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라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을 꿰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책임재정, 적극재정,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 기능에 정상화합니다. 이런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라고 또 비방하는 것은 내수의 활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을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모병제 전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에 모병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도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우리 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정치 리더십 배움터 일명 놀이터 수료식이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축하와 함께 뜻깊게 열렸습니다.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자들이 우리 당 놀이터 교육을 통해 노동과 정치가 하나라는 강한 단결과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대학생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전국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당의 다양성을 담보해주고 공정한 정치를 실현해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그 좌표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와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노동의 존중을 통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양극화, 생명 안전,
산업안전, 노동복지 등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수많은 현안과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급하게 서둔다고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당과 정부가 노동 인지적 관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더욱 살피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존중을 통해 노사관계와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국정 수행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공정, 혁신, 미래는 지난 5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출범하며 내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이미 언론에서도 호평받은 것처럼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성 인사는 전체 15명 중 5명으로 33%, 청년은 4명으로 27%입니다. 여성과 청년을 찾아볼 수 없는 타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도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변해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 법제화가 중요합니다.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입법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 의무 공천 법제화 노력은 각종 선거 관련 기구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의원을 5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략공천위원회,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의원 구성 비율이 30%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도 공천관리위원회처럼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높아 보이지만 우리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률 38%를 실현한 최초의 정당입니다. 우리 전국여성위원회는 2020 총선에서도 지역구 여성 공천률 30%의 벽을 넘은 최초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기획단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열릴 때 총선 승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여성이 앞장서서 2020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회는 어제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국민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일수록 예우와 보상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3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고작 3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는 며칠간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병장 월급을 고려해 72,5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최근 모병제 단계적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0 원더키드의 우주탐험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어 징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숙련되어 병장이 되면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졸 청년이 군입대로 취업 단절이 불가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입니다.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의 수가 증가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입니다. 모병제 단계적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청년의 한 달을 40만 원 정도로 산정한 병사의 월급, 청년의 3일을 32,000원으로 산정한 동원훈련 보상비, 2020년은 그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청춘의 값을 다시 산정해야 할 때입니다. 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